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김상일 시사평론가,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모시고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대표 내일 만난다고 합니다. 이제 본회의 일정 조율하게 되고 앞으로 21대 국회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도 또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어떤 높을 것으로 것들 보입니다. 예. 그 미래통합당의 경우 사실 지금 문신의 폭이 그렇게 넓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당 내에 뭐 많은 것들을 해결해야 될 것도 많고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방향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 법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입장을 정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긴 하지만 어젠다 세팅에 좀 집중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자신들의 어젠다가 될 만한 법안은 무엇인가 해가지고 그런 것에 집중을 하고 그 외의 법안은 그 발목 잡기로 비춰줄 수 있는 법안들은 여당에게 양보를 해주는 것이 총선 이후의 흐름에서 미통당이 조금 더 이제 정신을 차렸구나라는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성향, 그동안 보여준 성향으로 볼 때도 조금 잘 원만하게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가 얼마 전에 이제 부친상을 당했고 그 대구에 있는 상가에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가 또 조문을 가서 일단은 두 원내대표가 얘기는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내일 본격적으로 다시 만나게 됐는데 분위기는 좀 이렇게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태년 원내대표가 상당히 강한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어요. 180석의 국민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 민심을 알아야 된다라고 딱 경고장을 내리고 또 한마디로 패스트트랙 330일 이거 너무 길어요. 이거 45일로 앞당겨야 돼요. 이런 얘기들을 막 해대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쉽게 물러나지 않고 배려나 양보 없이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상일 평론가께서 잘 얘기해 주셨듯이 기본적으로 이번에는요. 여당이 하겠다라는 법안을 그냥 하라고 뒷받침해 주는 정도로 미래통합당은 해야 된다. 그러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어쨌든 총선 민심이 나타났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발목 잡기로 이것이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 한번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라. 하지만 책임은 당신들이 져라. 이제 이런 식으로 스탠스를 잡는 것이 상당히 좀 옳아 보이고 기본적으로 여당이 뭐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법안들이 있잖아요. 고용보험법 개정안, 뭐 구직촉진법 제정안, 그다음에 N번방, 재발방지법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논란 없이 바로 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예. 기본적으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뭐 승격을 한다든지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든지 이것은 아직 행안위에서 논의조차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20대 국회는 못하고 21대 국회에 숙제로 넘겨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법안 처리도 관심이지만 두 신임 원내대표가 만났으니까 21대 국회 원구성 논의 어떻게 될지도 관심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장성철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태년 원내대표가 너무 앞서 나가면 그 좋은 마무리를 오히려 그르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원구성 협상은 이번에는 조금 자제하지 않을까 전략적으로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이고요. 네, 미리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벌써부터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 원포인트 본회의 관련 협상은 협상대로 하고 뭐 외에 다른 장소에서 따르게 만나서 물밑 협상을 한다거나 뭐 논의를 한다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원포인트 본회의와 관련된 회의에서 그 얘기를 꺼내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전략적으로 미스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그 정도는 충분히 생각하고 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20대를 마무리를 잘하자. 이런 쪽으로 이번 협상은 될 것이고 그거 이후에는 이제 원구성 협상으로 그 외에는 갈 텐데 장성철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그 김태년 원내대표가 약간 강한 메시지를 많이 던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뭐 모두 다 하겠다는 것인지 협상용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김태년 원내대표가 겉에 행동은 굉장히 거칠게 나가고 크게 나가지만 굉장히 속이 여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조곤조곤 이렇게 얘기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스타일이면
그 실제 협상은 굉장히 좀 잘 될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거든요. 일종의 좀 기선 잡기 예, 차원에서 그럴 거라고 예.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법사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법사위가 무슨 상원이냐. 예. 자꾸나 체계만 고치는 걸로 역할을 축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니 이게 법사위가 우리 남은 문재인 정권 2년 개혁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법사위원장 가져와야 돼.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요. 최소한 법사위는 주더라도 예결위원장은 가져오겠다라는 그런 치고 빠지기 전략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기본적으로요. 원구선 협상 같은 경우에는 여당 180석의 여당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상임위원장 있잖아요. 여야가 뭐 예를 들면 이번에 여당이 12개 가져가고 야당이 6개 가져가고 이거는 배려예요, 배려. 여당의 배려거든요. 예. 여당이 진짜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가 싫어요. 우리는 상임위원장 18석 우리가 다 가져갈 거예요라고 하면은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거든요, 투표로. 그러면은요. 18석 다 더불어민주당이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주호영 의원의 협상에 대한 입지는 상당히 좁다. 그냥 아니 옛날에 그랬잖아. 17대부터 법사위원장 다 야당이 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관례대로 합시다. 이런 식의 읍소 전략밖에 큰 방법이 없어서 상당히 참 주호영 대표가 어려운 난제에 부딪혔다라고 보여져요. 실제로 그 여야 간의 어떤 국회 내 정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법사위가 필요 이상으로 그게 부각되고 그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렇게 다툼이 이제 형성이 되는 그동안에 우리가 그런 것들 많이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공통되게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뭐 그 작구 심사나 법안 체계를 그 중심으로 충실하게 그거에 천착해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법사위가 그 법사위 위원들의 민원 해결의 장이 돼요, 사실은. 예. 모든 부처가 거기서 법안이 다 걸려있기 때문에 그 법안을 잡으면 장관이 찾아오거나 차관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 거기에서 민원 해결의 장으로 그게 변질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을 조금 그 법안 체계나 자꾸 심사에만 집중할 수 있게 좀 그 변화를 시키고 그 조정을 할 필요는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네. 그 법사위가 야당이 거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그 장치다 이런 거는 그동안 일정 부분 국회 내에서는 인정되어 왔던 거예요, 사실은.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법안이라는 것도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게 없었으면 만들 필요가 없죠,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또 그 대가로 해가지고 반대해서는 예산과 관련된 절차를 바꿔가지고 네. 그 자동 부의 제도라는 걸 또 만들고 이런 게 협상의 과정으로 이게 다 탄생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주호영 의원이 그런 과거의 전례들과 이런 거를 그 조곤조곤 얘기하고 합리적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예. 그거를 명분 삼아서 이렇게 잘 버티시면 저는 뭐 법사위를 가져가시는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예결위는요. 사실은 이게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면서 예산 부분은 좀 맡겨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법사위는 좀 견제하라고 야당해 주고 그다음에 그 예산은 좀 운영을 잘하라고 여당이 운영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관례를 좀 잘 보면서 합리적으로 하시면 뭐 좀 잘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를 이끌어갈 국회의장 지금 여당에서 6선의 박병석 그리고 5선의 김진표 의원 양자 대결로 갈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국회의장은 사실 일종의 추대 형식으로 이렇게 정해졌는데 이건 경쟁 구도로 가면서 또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 또한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 아니 이 부분은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예. 왜냐하면은 21대 국회 전반기 때 한 분이 하시고 후반기 나눠서. 때 한 분이 하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예. 자기네들이 다수당이고 여당인데 기본적으로 6선인 박병석 의원이 먼저 하시고요. 5선인 우리 김준표 의원이 나중에 하시면 되죠. 맨날 이래요. 이분들 국회에서 이제 얘기 나눠보면 형님 먼저 할게 아우는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도 하거든요. 예. 그리고 국회는 선수가 어쨌든 상당히 우선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그렇게 큰 싸움이나 경쟁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경쟁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이것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손편지도 쓰고 그러니까요. 카톡에 뭐 이렇게 메시지도 보내고 열심히 하시는 모양인데 아마 합리적으로 잘 그 본회의장에서 결선 투표나 뭐 이런 거 가지 않고 합리적으로 정리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글쎄요. 예. 그거는 이제 김진표 전 대표가 굳이 그렇게 양보할 거 있으면 나오진 않았겠죠. 그죠? 네. 네, 그래서 뭐 저는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될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예. 예. 오히려 이제 그 김진표 그 의원이 지금 나온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나름 고민을 많이 하고 나온 거거든요. 예. 지금 코로나 위기 극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총리가 될 뻔하다가도 안 된 거 그랬죠. 예. 아니겠습니까? 화마평에 올라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예. 경제적인 어떤 역량은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건데 정치적인 어떤 분위기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전반기 국회의장을 좀 하면서 이 정부와 경제적인 위기 극복과 이런 걸 잘 마무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강할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표결을 통해서 선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박병석 의원님하고 오히려 전반기 그러면 김진표 의원이 하고 내가 그러면 역으로. 후반기 할게. 예. 그러면 오히려 지금의 다른 오선들이 후반기에는 그렇게 경쟁하겠다고 나서기가 오히려 어려워지지 않을까. 예. 저는 오히려 그게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마저 좀 아니, 저는 해봅니다. 김진표 의원에게 좀 충고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국회의장이 경제통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당대표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역할을 맡으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본인이 지금 선수 낮은데 그렇게 뭐 우길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요,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을 공식화했고요. 이제 결의했고 곧 마무리 단계에 이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이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을 겨냥해서 쓴소리를 했는데요. 먼저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원유철 대표가 독자 교섭단체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뿌리가 같은 한 몸통입니다. 마치 하나의 먹이를 두고 머리끼리 아귀다툼하는 한 몸통 두 마리의 쌍두뱀처럼 상위원장 자리와 국고 보조금을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취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확고한데 민주당은 국정 운영을 책임진 입장에서 이 제도를 그냥 덮고 갈 것인지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지도부가 끊임없이 그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합당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합당 문제는 저희들이 알아서 하지 말라도 할 것이고 또 알아서 잘 할 겁니다. 네, 이해찬 대표에 이어서 원유철 대표의 목소리까지 들으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원유철 대표가 이 합당 논의하기 전에 이제 언젠가부터 선거법 개정을 주제로 해서 2+2 회동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의도가 뭔가, 과연 속내가 뭔가가 궁금합니다. 미래한국당 교섭단체로 우리 장애인들이 유지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본인은 당대표를 계속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원유철 대표는 5월 29일이면은 이제 배지도 떨어져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도 봐보세요. 본인이 말 한마디 하는 것, 행동 하나 하는 것, 이것들이 다 언론에 나오잖아요. 신났죠, 본인은. 당대표 하니까. 지금 교섭단체가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너무 많은 혜택이 있어요. 국고보조금 거의 한 40억 가까이 받죠. 예. 그 다음에 정책전문위원 파견받을 수 있죠. 국회 내에 사무실도 배정받죠. 너무 많은 혜택이 있거든요. 이거를 놓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 19명의 당선자들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원유철 대표가 배려해서 배지를 단 분들은 그래, 원유철 대표 얘기처럼 우리가 교섭단체 해서 우리끼리 해서 원내대표도 만들고 사무총장도 하고 정책위 의장도 하고 대변인도 하고 당직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초선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유혹이 있을 거고 원래 이제 그 뭐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에서 배려해가지고 배지를 단 그런 비례대표 의원들은 뭔 소리냐 지금 빨리 돌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서로 밥도 안 먹고 지금 눈 안 맞추는다고 미래한국당 그러더라고요. 내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호영 대표가 빨리 원유철 대표랑 상의를 하고 만나서 결단을 내려야 될 문제예요. 이게 저는요 사실은 미래한국당이라는 별도의 교섭단체가 있는 것이 미래통합당에는 상당히 유리해요.
여러 가지 예. 원구성 협상이라든지 법안 회기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뭐 177석이지만 그리고 이쪽 당은 뭐 적지만 그래도 2명이 1명 상대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난데 국민들한테 많은 약속했잖아요. 합친다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명분에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교섭단체 지위를 유지해서 국고보조금을 받고 네. 이런 실리적인 부분 네. 그리고 또 명분에 있어서 앞서서 하나의 정당이기 때문에 합쳐야 된다라는 그런 명분과 실리의 중간에서 결국은 명분을 택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시죠? 맞는데, 예. 근데 저는 실무적으로는 별도로 유지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원유철 대표가 대선 후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정치 지도자는 아니잖아요. 이분이 명분 지킬 일은 없어요. 명분보다는 본인이 미래한국당의 당대표라는 실리를 챙기는 게 이분은 욕심이 많이 날 거예요. 네. 하지만 약속을 했잖아요, 국민들께. 그러니까 그 약속 지키는 것은 맞다라고 말씀드려요. 민주당은 이런 상황들 강 건너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글쎄요, 한심하다고 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원유철 대표는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뭐 학교 선배시기도 하지만 좀 옳지 못하다고 봐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당대표 하시려는 분들이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원유철 대표도 그렇고 뭐 최강호 의원 당선자도 그렇고. 예. 그러면 재판을 앞둔 사람들이 당에 대표를 한다. 그 당에 좋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예. 절대 미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욕심은 가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걸 또 넘어서서 어떤 명분이라는 측면을 볼 때도 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불법에 가까운 진짜 위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꼼수 정당, 위성 정당, 분식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선거를 치렀습니다. 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죄송한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이라도 예. 모든 걸 정상으로 돌리고 정치의 시계가 한참 뒤로 돌아갔는데 이거를 이제는 정상적으로 앞으로 굴러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정말 그러지 않으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선거법과 관련된 모든 이런 꼼수와 잘못된 그 선례 이런 것들은 이후 역사가들의 엄중하고 혹독한 저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저는 예.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주제 넘겨보겠습니다. 각 정당은요, 특히 새로운 국회가 시작할 때 되면 초선, 재선들을 중심으로 일종의 그룹이 형성되고 여기서 여러 가지 모임들이 나오고 일정 부분 당에 또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특히 보수 정당에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왔죠. 그 소장파가 그렇죠. 형성이 되면서. 근데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이제 당 재건이라는 아주 큰 과제가 있는데 워낙 초재선의 당선 비율이 비율상 많기 때문에 이 안에서 또 어떤 혁신을 주도하는 모임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돼야죠. 이거 안 되면 죽은 정당이에요. 우리 레미콘 아시죠? 레미콘 차가 계속 레미콘 뒤에 있는 게 돌아가지 않으면은 돌아가야죠. 예. 시멘트가 굳어가지고요. 그건 쓸 수가 없어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게 뭐냐면은요. 이러한 당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짓누리를 한 거예요. 후계자를 키우지 않고 지도자를 키우지 않고 내 말말 잘 듣는 그러한 진박 의원들만 만들었거든요. 예. 그랬기 때문에 상당 부분 지금 보수 우파 미래통합당이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번 21대 총선을 통해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유념했으면 좋겠어요. 당에 나아갈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는 예. 것과 구심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어차피 우리 삼선 의원들이 자꾸 무슨 모임을 만든다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당의 청년 비대위를 만들었어요. 청년 이제 당협위원장들, 전 뭐 부위원장들이 만들었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획기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5.18 가서 우리 사죄하겠다는 예. 것.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도 세월호 참사를 당하신 그분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용서를 구하겠다라는 것. 되게 용기 있는 행동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당을 좀 더 새롭게 만드는 새로운 개혁 정당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의 씨앗이 될 것이다. 예.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초재선 의원들이 이 비대위 관련해서도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네. 것 같거든요. 특히 원내대표 경선 전후로 분위기가 약간 바뀌었다는 맞아요. 보도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남권에 있는 의원님들은 아이 그냥 우리끼리 좀 자강하자 이런 분위기가 많고요. 수도권의 초재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 모셔오자라고 하는 그 얘기가 강한데 저는
미래통합당이요. 지금 망한 음식점이잖아요. 망한 음식점에서 그때 있었던 주방장하고 종업원하고 주인이 모여가지고 자, 우리끼리 맛있는 음식을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가 음식 장사가 잘 안 되는 것은 저 외부에 있는 다른 경쟁 업체가 우리를 음해해서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해봤자 국민들이 또한 그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분들이 가겠냐고요. 외부에서 그래도 옛날에 망한 음식점들을 몇 군데 살려봤던 경륜 있는 그러한 주방장을 모셔다가 자, 우리 좀 입맛에 맞는 맛있는 음식 좀 만들어주세요. 이게 맞지. 예. 망한 음식점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한다고 맛있는 음식이 나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모셔오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네. 그 김종인 체제는요. 그 먼저 체제를 규정하는 거, 뭐 역할을 규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없으면 분란으로 갈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걸 정리를 해줘야 그 다음부터 초재선들도 믿고서 지지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이건 정말 명분이 없으니까 반대를 하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역할이 지금 없이 권한과 기한을 무한정 달라 네. 이런 무리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것을 주호영 원내대표가 가서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하고 정리를 좀 하셔야지 지금 뭐 초재선 의원들이 먼저 이걸 논의해가지고 그래 김종인 체제로 가자 한다고 한들 예. 김종인 또 전 선대위원장이 나 안 해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네. 그 책임은 또 어떻게 질 거예요? 주호영 의원이 그러면은 굉장히 책임론에 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주호영 의원이 책임 있게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과 가르마를 타주는 역할에 예. 대해서 가르마를 타주고 토론하게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그 젊은 초재선 의원들의 움직임, 그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깃발을 드는 기수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 그 정당은 꿈을 꾸는 정당이 되는 거고요. 예. 그 꿈 속에서 창의와 상상과 역동적으로 막 살아 꿈틀꿈틀 되는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그런 속에서 국민들은 기대도 하게 되고 재미있게 바라도 보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의외성이라는 것도 생기면 거기에 감동이라는 것도 생기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좀 아까 우리 장 소장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한 사람이 모든 걸 찍어 누르고 너무나 뻔한 정당으로 계속 흘러간다면 네. 혁신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고 미래도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통합도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제가 미래통합당을 보고 계속 하는 얘기가요. 미래통합당에는 미래가 없고 과거만 있고 예. 통합이 없고 갈등만 있더라. 지금 네. 이런 건데 정말 미래를 만들고 갈등을 봉합해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김종인 체제가 이제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8월 31일 이전에 조기 전당대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조기 전당대회 나갈 분들이 뻔해요. 조경태 의원, 서병수 의원, 홍준표 대표 복당되면은 본인도 나가려고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로 과연 자 우리 미래통합당 국민 여러분께 바뀌었습니다. 예. 우리를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간판이 과연 매력적인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원들과 의원들께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접근이 제가 볼 때는 약간 내재적인 접근이거든요. 예. 외부에서 볼 때는 꼭 다선 의원이 해야 된다고 보지 않아요. 뭐 재선 그룹에서도 이렇게 튀어나와 주기를 바라기도 아예 하고 새롭게, 예. 아니면 원회에서 이렇게 튀어나와 주기를 바라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예. 근데 그 미래통합당은 보면은 꼭 그런 게 있어요. 내부에서 그 사람은 인정 못 받는 사람이야. 뭐 그 정도 사람이 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국민들은 그런 거요 몰라요. 저도 우리 민주당 내에 많은 분들 알지만 가까이서 보는 모습과 국민들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예. 그러면 국민들을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예. 제가 아까 그 비례정당 얘기를 하면서 장 소장께 이거 여쭤봐야겠다 생각하다가 깜빡하고 있다가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그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교섭단체 뭐 이런 구성 네. 인정할 필요도 없고 네. 대도 상임위원장 안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백승주 의원이 뭐 정신감정 받을 필요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지금 이게 또 정치권의 막말이네 아니네 오늘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도 막말이고요. 이해찬 대표가 이 두 당에 대해서 쌍두뱀이라고 한 것도 막말이죠. 그러니까 저런 저급한 말들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의 상당히 찌푸리게 되잖아요. 정치 혐오가 되고 그래 너희들은 결국에는 바뀌지 않는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좀 점잖고 품위 있게 상대방이 아파할 만큼 그런 적절한 단어를 써서 공격을 해야지 저런 식의 병원에 방문해가지고 정신건강 검정해봐라. 이런 거는요, 모욕이에요, 모욕.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런 분들이 좀 심하게 말씀해도 되나요? 백승주 의원 같은 분들이 저런 막말하는 분들이 이번에 당선이 안 돼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새롭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얘기 저희 시간이 허락되면 좀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예. 슈퍼 여당과 거대 야당 사이의 틈바구니에서 존재감이 미미해진 21대 이제 출발선에 나 있는데 정의당에서 초선의 배진교 당선인을 원내대표로 추대를 했네요. 네. 앞으로 역할을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정의당은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되는 가치를 선도해주는 선도 열차 역할을 그동안 해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역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도권에서도 그 실질적 역할까지도 이것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를 좀 너무 크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거대 양당에 이용을 당하는 그런 형국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상정 대표는 상당히 좀 아픈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정말 우리가 대표해야 되는 계층과 국민은 누구인지 이런 걸 보고 그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려주면서 그들에게 그 비전을 어떤 비전을 줘야 할지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서 가치를 중심으로 끌고 가는 정당으로 다시 난다면 저는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석수가 미미하잖아요. 이제는 뭐 여당에서 손을 뻗어주겠어요. 아니면 야당에 그렇다고 협조를 쉽게 할 수가 있겠어요. 정체성이 너무 많이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들만의 색깔을 다시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새로운 원내대표가 그런 것들을 하는데 특히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잘 그 디자인을 하는데 좀 더 매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정의당은요 심상정 1인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이번에 극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고 노회찬 의원이 있었을 때 심상정 노회찬 이 쌍두마차가 상당히 정의당을 활기차게 만들었거든요. 역동성 있게. 근데 하지만 고 노회찬 의원이 그 불의의 사고로 그렇게 사망하신 이후에 거의 심상정 체제가 너무나 공고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정말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노동, 복지, 인권 이 부분에 있어서 국회 내에서 선도를 해 나갔었는데 결국에는 소수자로서 교섭단체를 만들겠다라는 심상정 대표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4년 동안은 심상정 대표가 정의당의 후계자들, 새로운 인재들을 발굴해서 국회 내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병풍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열린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군소정당에 대해서도 오늘 쭉 한번 분석을 해볼까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네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 다음 기회에 다시 그런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시사평론가,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